반갑습니다. 고객님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근골격계적인 요소들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장윤규 선생님과 함께 우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물리치료사 송준영이고요. 스포츠 쪽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이전에는 투수 치료를 하다가 저만의 또 치료 방식을 원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 재활 쪽으로 지금 이제 회원님들을 보면서 건강함을 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장명규 선생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물리치료사로서 약 9년 정도, 이제 올해니까 또 해가 바뀌었으니까 또 연차가 음, 올라가겠죠. 음,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강지도라는 그런 팀에서 백페인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물리치료사님들 대상으로 최신 논문들로 구성된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나 이렇게 앞서 설명해 주신 무브먼트 옵티미즘의 관점에서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정영규라고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이제 회원님들 그리고 또좀 바라볼게로는 이제 건강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왔다고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통증에 대한 구조적인 요소들을 한번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조적인 요소들에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통증이 어떠한 근육의 짧아짐 또는 어떤 근육의 딱딱함, 우리 흔히 표현으로 하면요. 그리고 또 골반 또는 뼈의 틀어짐에 대해서 이런 정렬이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통증을 많이 정의를 해왔는데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 이 최신 논문들을, 최신 연구들, 또 트렌드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회원님들과 저희 고객분들, 그리고 또 다른 또 건강 전문가님께서 함께 또 이제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가 통증에 대해서 바라보는 또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나눌 대화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만큼 그것들이 통증에 그렇게 되게 프랙티컬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최신 관점은 이렇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주제로서는 무브먼트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사실 약간 한글로는 좀 직역하면 조금 좀 어렵죠, 사실. 네, 예, 움직임 낙관론자.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한국식으로 좀 이해하기도 쉽고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바꿔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혹시 용기 쌤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좀 더 괜찮게 바꿀 만한. 요즘에 그게 무브먼트 옵티미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좀 이상해지는 게 진짜 있어요. 근데 그쵸. 저는 이거를 뭔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쁘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음, 뭔가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냥 그 자체를 고유명사로 쓰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긍정, 뭐 다양한 이 단어들을 좀 바꿔보려고 해봤는데요. 저는 그나마 좀 바꾼 게 움직임의 회복이다. 그냥 아예 말 음,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의 회복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화려한 게 생기기 전까지는 좀 더 이제 적합한 게 생기기 전까지는 무먼트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무먼트 옵티미즘 이거는 용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시고 또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무브먼트 옵티미즘을 정의해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는 건 없고요. 일단 이 무브먼트 옵티미즘을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캐나다의 물리치료사 그레그 레이먼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무브먼트 옵티미스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근골격계 환자를 중재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과거의 그런 관점, 뭔가 스페시픽하게 어떤 치료를 해야 되거나 뭐 어떤 잘못된 것, 결함을 고쳐야 된다고 알려졌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환자를 평가하고 그게 어떤 특정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다 한들 어차피 우리의 중재는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화려하게 평가를 하고 어떤 특정 뭔가 잘못된 결함을 이렇게 캐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환자를 움직이게 하는 게 우리 치료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재에 있어서 이 무브먼트 옵티미스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과거의 그런 과도하게 구조주의적인 접근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옵티미즘하게 낙관적으로 그냥 운동을 시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냐는 거냐면 어떤 그런 환자의 결함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환자의 건강 자체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결함을 찾아 수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기여 요인들을 모두 총칭해서 고려하겠다는 거죠. 뭐 그분의 생활 습관이나 수면, 혹은 뭐 복용 중인 약물이나 기저질환, 뭐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BPS 모델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자의 건강에 집중하는 거지 어떤 잘못된 결함에 집중하지 말자는 게 이 무브먼트 옵티미즘의 기본적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회복을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멘트 옵티미즘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들도 바라보게 된다면 특정하게 우리가 허리 통증이 있다 또는 어깨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어깨에 적합한 우리 흔히 알려진 이제 허리를 위한 뭐 데드버그나 이런 운동들 또는 어깨 위에서 뭐 이하를 한다거나 플렉션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이런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운동들을 했을 때와 그냥 허리를 사용하게 하고 또는 어깨를 사용하게 한 것 자체를 통해서도 사실 큰 차이가 없게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이 움직임 자체가 회복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움직임에 대한 또 통증에 대한 또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능감을 가지고 이 심리적으로도 또 올라온 이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을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많이 바라보고 있는 무브먼트 옵티미즘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완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 이 구조적인 접근의 위험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옐로우 플래그를 많이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접근에 대한 좀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음, 우리가 구조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음, 또 그쪽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한다면 조금 더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더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 팟캐스트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만 많이 보고 계실 거고 그만큼 또 실패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더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리들이 고객이나 환자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통증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이거를 비특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특정 병리를 제외하면 비특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통증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요인들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요소인 구조적인 것들을 뭔가 통증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을 때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관리가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내 통증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아픈 거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이라는 것에 기여하는 것 중에 인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치료의 실패는 오히려 이 회복 여부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미뤄보았을 때 우리가 진짜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그런 한마디 조언이 혹은 나의 그런 몇 분의 그런 중재가 이 환자에게 꼭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꼭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치료는 우리 관리는 항상 실패하니까요. 대부분 다 실패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선의의 목적을 했던 조언이 이 사람한테는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나 이 회복 예후를 더 딜레이 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옐로우 플래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전문가라면 환자한테 잘못된 신념이나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신념을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옐로우 플래그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특이적인 너무 많은 원인들로 인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 옐로우 플래그를 얘기를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그래도 환자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환자분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운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어떤 환자가 느끼기에 그들만의 언어로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들은 환자의 동기부여를 촉진시킬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갖게 만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옐로우 플래그는 치료의 실패에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부산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이 환자나 고객을 100% 책임지게 이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통증을 내가 100% 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장담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조언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환자를 동기부여하고 치료나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환자를 겁줘가면서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옐로우 플래그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옐로우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 요소이라고 많이 바라보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구조적인 접근이 성공적이라면 사실 너무 땡큐고 너무 음,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에 대한 우리 책임감
그리고 또 그 글을 통해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이후의 이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조금 더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 회원님들과 저는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게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3일 정도 이 힌지 운동 또는 뭐 스쿼트 운동 3세트 하시겠습니까? 하실 경우에 제가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그런 동기부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좀 너무 또 구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회원님들께서 이 고객분들께서 나 안 그래도 안 좋은 이 문제를 더 극대화시키지 않는 그런 저희 전문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도 또는 고객님들께서도 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듣는다면 그냥 아 내가 이렇구나라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조건 이런 옵션도 있구나라고 바라보시면서 더 많은 좀 더 마음을 열어서 우리 통증을 또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분께서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오고 또 학교에서 배워오고 또는 교육에서 배웠던 것들은 모두 다 이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반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닌데라고 싶은 이 반발감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실제로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이렇게 네, 논문 리뷰를 하면 요즘은 이제 댓글이나 그런 게 안 오는데 예전에는 되게 DM이 많이 왔었어요. 어, 난 이렇게 배웠는데 네네, 네가 뭔데 아니다 그러냐. 그런 네네, 것들을 이제 몇 번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에 그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장벽이 있는 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떤 최신 연구를 다 이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거나 네, 논문은 어떤 특정 인구 모든 인구 수준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틀릴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네 저도 얼마든지 동의하고 음, 물론 그 선생님의 그런 그 견해를 되게 존중합니다. 다만 사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폭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영 쌤이 만들어준 자리가 너무 즐겁습니다.